XSFM입니다. I, D, W, K.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외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야구장과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기 싫다 12월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을 통해 한국 치킨의 유래, 치킨의 종류, 유통과 소비 구조, 치킨 산업 주변의 사람들, 치킨 노동의 명암, 조리 독감, 치킨과 맥주의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승균 PD고요.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네, 추워요.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민속 음식, 치킨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치킨을 2조각밖에 안 먹거든요. 그 외에 KFC 가면 네. 파는 2조각은 한 마리잖아요. 아, 그거 말고요. 아, 네. 그 우리 동네에서 연계에 살면은 한 마리를 통으로 주기도 해요. 네, 그죠. 근데 그 느끼해가지고 2조각, 3조각 이상을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4인 가족이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었어요. 네. 근데 제 친구네는 제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4인 가족이면 4마리 아니냐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영양 섭취 문화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걸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왠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맨날 낮에 짜장면 먹을 것 같고 네. 저녁 때 통닭 먹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음식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좀 귀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귀한 게 흔해졌잖아요. 그렇죠. 흔해졌는데 그 옛날 현대인들의 자식들은 더 자주 먹는데 더 자주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고 같은 거죠. 왜요? 어릴 적에는 되게 생일이나 이럴 때만 먹었는데 이제 크니까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네. 근데 여전히 맛있어. 근데 레고 그래요? 그럼 많이 사면 폐가 망신하고. 그렇죠. 비싸거든. 배가 망신하기도 하고. 네. 내 배가. 맞아요. 레고 많이 하면 이제 또 허리가 굽어요. 치킨도 많이 먹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한국 문화를 이제 남쪽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저는 다양한 여기저기 식당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딱 2가지만 할 겁니다. 양념치킨을 먹이고 네. 집에 갈 때는 굽지 않은 김을 사서 들여보낼 것입니다. 저는 그 2가지는 무조건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 2가지를 한 번에 할 거예요. 뭘요? 김에 싸줘요? 치킨을? 아니요. 네. 한강에서 치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한강 라면을 대접할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공을 주고받고 던지고 칼로리를 쓰든가.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한강 라면 이거 봐라 하면서. 네, 그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 정해진 번호의 배달존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모르면은 외국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알려줘요. 알아요? 알려줘요? 거기 그거 보이죠? 글로 오세요 하고 가면은 이렇게 치킨 한 20마리를 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배급 반장처럼. 네. 네, 그렇게 치킨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배달 사업 우습게 봤죠, 제가. 예. 살아남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업체가. 그쵸. 우리 동네에도 교회보다 많이 존재하죠. 네. 네. 12월의 문화교양 콘텐츠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책이고요. 이걸 책을 쓴 저자분이 계신데, 네.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우라카이 미디어라든가, 다른 교양 콘텐츠에 재탕이 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책이 유명해져가지고 저자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한국적이지 않죠. 예. 갖다 울어먹다가 이제 저자 이름이 빠지고, 저자 이름이 뒤집어지고, 그런 게 이제 한국적이죠. 저도 똑같나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뒤집어져도 똑같은 이름의 저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술친구에 대해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치킨에는 술친구이죠. 그렇습니다. 언젠간 필요하게 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술친금이 잠시 음원이 안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못 들으셨을 겁니다. 듣지 않았나고 착각하셨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연말 되니까 또 회식 자리 많고 술자리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술친금과 함께라면 자주 나가셔도 돼요. 그렇죠.
저도 그거 들고서 여행 갔다 왔습니다. 뭐 또 제 SNS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네. 저희 집에서 또 모임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음식 사진이 나오면 김상조가 식당을 갔다고 그냥 예단하진 마십시오. 배경이 식당 같으면 식당인데요. 아니면 보통 집입니다. 김상조네. 장소 태그도 돼 있어요. 상존의 한바라고. 아 그렇구나. 맞다. 네. 네네네. 저희 상존의 한바에서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술친구 한 포 때리고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가본 집 중에서 유일하게 불판 껴있는 테이블이 있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홈에서 4+2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4개 사면 2개 줍니다. 네. 재구매하면은 한 포 더 추가 증정한다고 하네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네. 이게 얼마 치졸하냐. 2+1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4포를 사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전. 이런 멋진 음악으로 코너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덕질인의 코너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 직함이 없으십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직함이지만 그쵸.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변태예요. 그쵸. 우리가 아들이야? 네, 그쵸. 예, 자제분한테도 무리예요. 네, 누구누구 엄마님 이렇게 부르면은 교수님이 아니에요. 교수님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러면 저희 홍소라 석사님하고 비슷한. 그렇죠. 찢어지는 공부노동자. 네. 그냥 공부노동자라고 부르기에는 또 홍소라 석사보다는 한 일이 많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냥 전문 분야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이 나와주셨습니다. 아, 농사를 지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세요. 짓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사도 지으시고. 반갑습니다. XSFM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축산업 종사 중인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 정은정입니다. 네. 정은정 농축산인과 함께 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12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치킨전, 치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네. 왜 우리가 벼를 키우는 사람은 농민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네. 소나 닭만 키우는 사람은 따로 뭐라고 부르죠? 축산인. 축산인. 예, 근데 농민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축산이라고 이렇게 특화가 돼 있으니까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죠. 왠지 농민보다는 입에 안 붙네요. 그렇죠. 근데 농민이 더 범위가 크고 그리고 그 밑에 전문 분야가 원예도 있고요. 그리고 특작도 있고요. 그리고 축산도 있고.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줄여줘야죠. 네. 다 똑같이 추스려서 언론인이라고 부르면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들이 우리 싫어할 거예요. 니네가 무슨 언론인. 줄여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달에 요파시에서는 루시드 포시를 감귤 영농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네. 보통 과수 재배를 하시는 그죠? 루시드 폴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농축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정은정 씨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연구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농축산 연구자를 줄여서 농축산인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쪽 장르 중에 하나죠. 네.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들을 거예요. 치킨 1년에 몇 마리 드세요? PD님. 세보면 우리 집에서 시키면 2사람이 한 마리씩을 먹는데 네. 한 달 반에 한 마리 정도는 꼭 생각이 나요. 예. 밖에 나가면 외식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닭은 소비합니다. 네네. 닭도리탕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2차에 가장 무난한 메뉴죠. 맞다. 우리 회식 가끔 가죠. 네. 우리 가끔 방송에 나오는 일본 기계가 한 대 있어요. 네네. 그 기계가 한국 치킨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네. 몇 마리 먹였죠. 네. 맞아요. 거의 저는 못해도 1년에 12마리? 12마리? 네. 그러면은 성인 남자 평균보다는 적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균에는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지금 1년에 평균이니까 14마리. 그러니까 완전히 애기랑 노인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하던 말 그대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괜찮아요. 예, 네. 오늘 내일 하는 분들까지. 네. 노인들 빼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빼고 이러면은 평균 한 14마리인데 성인인 경우에는 1년에 한 20마리 정도예요. 근데 네. 그 평균은 늘 이렇게
극단치 값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마리를 먹을까. 정말 쿠폰 금방금방 모으거든요. 자기가 몇 마리를 먹는지 모를 때는 쿠폰을 한번 세워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공짜 닭을 이렇게 먹는 주기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소수 1%는 100마리, 200마리 먹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군요.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제 네.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제 보따리 장수인데 학생들은 언제 치킨 정말 많이 먹냐면 네.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왜 밥도 되고 배달도 되고 그리고 요새 대학가 앞에는 2마리 치킨도 아니고 3마리 치킨이 있거든요. 너무 인생이 너무 딜레마잖아요. 양념 반 간장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3마리 치킨이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몰랐습니다. 그 3마리 치킨이 한 22,0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싸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이다. 돈 모아서 시키는 거죠. 돈 모아서 하면은 밥도 네.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쉽지만 이제 술은 빼는 거고. 근데 또 술 잘못 먹으면 이제 뭐 그 시험은 망치는 거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들 망치죠, 보통. 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요새 대학생들은 안 그래요. 보통 이제 중도에서 요즘 대학생 안 그래. 중도에서 밤을 샌다 그러면 밤새다가 저기 우리과 친구를 발견했다. 네. 그럼 이제 치킨을 시키고 맥주 뭐야 1000씩 둘이 500씩 먹는데 뭐 이러고 배고프지 않냐에서부터 멸망하기 시작한다. 그쵸. 그때 배가 고파도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자취생들도 많고 네. 막 이러니까 치킨 배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캠퍼스가 조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치킨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왜 치킨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피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치킨보다는 피자가 몇 년 내에 앞지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피자가. 피디님도 어렸을 때 피자 언제 처음 먹어봤어요? 6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친구네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해주셨다고. 그때만 해도 피자헛과 미스터 피자를 빼면 서울 시내에서도 프랜차이즈가 흔치 않았어요. 그건 식빵 피자였죠. 네. 그건 피자 빵이고요. 근데 아무튼 그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피자헛이 우리나라 한 85년인가 6년도에 그쵸. 들어와요. 처음 들어오는데 그때 강남 일부 사람들만 먹었었던 음식이고 워커힐이라는 그 호텔이 있어요. 근데 네. 그 호텔에서 유일하게 이탈리안 셰프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미팔군들 주변에 피자 빵이라는 이름으로 딱 있었던 건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기술도 기술력이 그렇고. 없었다. 예, 그리고 유제품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했고. 이거 거의 빤도로와 빠네토네 얘기. 예, 그런데 이제 그 낙농업이 진흥이 되면서 치즈 구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프랜차이즈는 그리고 모든 외식 산업은 그 이전보다 구하기 어려웠던 식재료가 굉장히 흔해지면 사람들이 먹다가 맛들리다 보면 계속 시켜 먹는데 피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신기해요. 저희는 그 치즈 피자나 치즈의 종류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임시를 보면 100년 전부터 만든 것 같잖아요. 최초의 도화선은 유통구조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예. 딱 그거예요. 치느님은 왜 치느님이냐면 삼위일체거든요. 끼니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주도 되고 간식도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면 그쵸. 그때부터 느님 단계로 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삼느님이란 말은 없잖아요. 삼겹살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극소수죠. 비싸기도 하고 사실은 평균치를 내는 게 의미가 없죠. 아직은. 치킨보다 번잡스럽잖아요. 판을 그쵸. 깔아야 되고 고기를 구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치킨은 그런 삼위일체의 단계다. 그래서 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자가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것 같아요. 밥도 되고 끼니도 되고 안주도 돼요. 요새는 피맥이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네. 피자랑 많이 맥주에서 쓰죠. 피맥 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피자가. 탄수화물이 더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또 무슨 얘기다 이렇게 했지? 어쨌든 치킨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피디님은 거의 한국인의 평균에 근접을 하는데, 나는 뭐 14마리, 12마리 먹는데 이거를 국가 통계로 내먹으면은, 일단 닭을 우리나라가 한 10억 마리 먹거든요. 1년에요? 네. 이게 2014년에 분명히 8억 마리였어요.
근데 해마다 1억 마리씩 보태져요. 그 작년에는 9억 1천만 마리가 되더니 올해 통계 이제 잡힐 건데 거의 한 10억 600만 마리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면적 대비 닭 밀도가 어마어마한. 아, 그럼요. 온 산천이 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 뭐 지하에 숨겨진 인구가 있나요? 아, 물론 이게 저희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동물 복지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야. 10억 마리 실제로도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형님들도 잘 모르세요.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키우냐? 아, 그러시겠네요. 각자 내가 단위업자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들도 각자 20만 마리씩 1년에 7번 키우면서 뭘 그렇게 놀라시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거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릴 건데 양계 산업 특히 육계, 고기닭은 육계라 그러고 네. 양계는 보통 산란계, 알 낳는 닭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 용어로는 육계인데 치킨용 닭, 뭐 삼계탕용 닭, 고기닭을 말하는 건데 그 회사에 다 이제 소속돼서 네. 한 1년에 최소 단위가 한 번에 병아리를 한 10만 마리씩 키워가지고 그걸 1년에 7번씩 키워요. 양계업자들이 한 업체가 한 양계 농가가 한 양계 농가가 한 6개 농가가 우리가 이제 뭐 뭐라고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죠. 네. 아, 맞아요. 조직 계열화 문제죠. 위탁받아 키우는. 그 왜 우리가 이제 저 국도변을 지나가다가 혹은 네. 뭐 그 이제 이런 농촌의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 산등성이에 그 집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장을 하는 곳은 보통 땅을 크게 쓰죠. 네. 그리고 이제 큰 땅이 있고 뭐 어디 뭐 양들 몇 마리 띄워 놓나 보지? 네. 큰 땅 있고 그런 집 하나가 네. 병아리 20만 마리요? 네, 20만 마리면 좀 큰 규모고 10만 마리면 중급 규모예요. 그것도 대형 규모. 아니에요. 5만 마리가 거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 동물복지라든가 네. 동물보호라든가 하는 말들이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꿈의 대화죠. 그냥 그거는 사실은. 뭐 동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새 좀 고급 용어 구사하면 비인간 동물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다. 동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불가능해요. 이 돈으로 치킨을 그렇게 많이 1년에 우리나라가 닭도리탕, 삼계탕 다 포함해가지고 10억 마리씩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복지 개념이 들어가면 닭값이 확 올라지는 그러니까 여기 확 올라가죠. 원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비나 이런 데 감가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아서 5만 마리의 병아리가 만약에 다 산다 치죠. 네, 많이 죽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다 산다 치죠. 한 마리에 1,000원 붙여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1,000원은 너무 됐죠. 세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 닭 키우면 800원 수준 아닌가요? 아, 그거의 반가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예. 거의 남는 게 없네요. 그래서 양적 승부를 거실 수밖에 없어요. 한 1년에 7번 정도를 키우면 한 번에 20만 마리씩 해서 한 400원 정도의 사육 수수료를 받아서 네. 그러면은 한 번에 한 8천만 원씩 해서 7번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빼내야 될 돈은 사료값은 빼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료랑 병아리는 당연합니다. 소유주가 본사, H모 그룹 같은 그런 본사고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빼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뭐 네. 그 그룹의 본사를 보면서 가로수길에서 닭을 저렇게 많이 키워라고 네, 생각할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비가 있어요. 그게 무창개사라 그래서 무창이라는 게 정말 그 창문이 없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양계장. 아, 무창개사 무슨 뜻인지 확 와닿네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는 창이 되게 넓어서 해가 지는지 그리고 뭐 해가 뜨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닭들한테 닭이 왜 아침에 꼭 깨가잖아요. 새벽에. 그거에 되게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하라 그래서 아예 창을 닫아놓거든요. 옛날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KFC가 발견한 방법이라고. 네. 사육 방법이라고. 뭐 KFC라기보다는 사료 회사들. 그러니까 사료 회사들이 보통 닭도 같이 많이 풀 패키지로 이렇게 사업을 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을 열어놓으면은 시간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계속 먹으라고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통제가 쉬워요. 닭한테는 미안하지만 대마초처럼 키우네요. 맞아요. 그러게 되게 적절한 비유예요. 산업에 이롭기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거군요. 완벽히 연관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고도의 과학 기술이 다 개입을 해서 다 해놓는 거죠. 가수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원래 햇빛 못 보게 해요.
왜요? 그 보통 이제 사운드를 많이 이제 먹어버려야 되니까 지하에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렇게 부스에 창 박는 게 추가 비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창을 안 받고 열심히 녹음을 하면 밤이 됐는지 모릅니다. 비용 문제죠? 네. 닭들을 이제 그렇게 더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인간의 네. 어떤 통제권에 있으려면 당연히 무창계산. 그러면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을 가진 육계 농가를 되게 많이 선호를 하죠. 새로운 시설이라 하면? 무창계사. 아.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그 막 이렇게 양계. 사료를 축축축축 주고 막 이러는 거. 네, 그런 거는 뭐 예전부터 돼 있었던 거고요. 그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 본 이미지가 이렇게 농민이 삽으로. 사료를 이렇게, 그거는 이미 한 20년 전의 방식이고요. 그 약간 김동인의 감자 같은. 네,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다 시스템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일 때까지. 그리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워낙 짧아요. 한 30일이면 되거든요. 알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나는 치킨이 되면 돼요. 근데 되게 네. 급증하긴 했네요. 지난 10년간 40%가 증가했네요. 닭고기 소비량이. 근데 그게 묘한 게 정말 이 증가세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카피라이팅의 능력이라고 봐요. 네. 네. 치맥이나 치느님이라는 카피라이팅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중간에 월드컵 들어오고 이게 참 아니 그게 뭐 닭이 마약도 아니고 월드컵 네. 때 한 번 먹었다고 계속 먹을 리는 없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왜 치킨을 많이 먹느냐고 물어보면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죠?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어서 언제 먹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서 뭐 이런 따위의 답을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치킨집이 많아서 많이 먹는 거예요. 가장 선택하기 손쉬운 거. 배달이라서. 배달.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예. 이건 내가 개신교 신자가 된 이유는 우리 엄마 때문, 아빠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집 근처에 교회가, 그 가격 대비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월화수목 금토일 문 안 닫고 24시간 팡팡 돌아가고 잘하면 새벽 2시까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치킨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의외로 편의점. 그쵸. 맛있어요. 맛있기도 하고 편의점이 3만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통계 잡아보면 제가 이제 통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치킨점이 4만 곳이에요. 거의 비등비등해져가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이 24시간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고 하니까 편의점들이 지금 자영업에 거의 큰 위협으로 다가와요. 모든 요식업에. 김밥 천국하고 편의점하고 같이 경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치킨점하고 그리고 편의점하고 같이 경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편의점이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에서 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거기에 굴러 들어가니까 이 시장 판도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만약 이제 편의점에서 즉석 피자 팔기도 하는데 이제 네, 그거 맞아요. 팔기 시작하면 동네 스쿨 피자 아저씨들 어떡할까? 이제 그런 게 제 고민인 거죠. 그 동네 상권의 사장님들이 각 그 업계들을 대표하는 이제 맨 위에 헤드쿼터들의 네. 명운을 자신의 명운에 대신 걸머지고 네. 동네마다 싸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통 뭐 자영업자들 좀 조사해보면 내가 이 골목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 특히 이제 요식업을 차렸을 때 나의 네. 경쟁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옆에 똑같은 업종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BBQ 사장님은 멕시카나나 쟤 때문에 장사 안 돼 그러는데 좀 잘못 짚으신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자영업에 들어간다라는 건 특히 외식업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대기업과 처음부터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차를 사러 강남 어딘가에 갑니다. 성수대교를 건너면 학동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쪽 사거리 쪽에 BMW, 메르세데스, 링컨 포드, 아우디, 현대, 기아 이런 대리점들이 쫙 붙어 있어요. 네. 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갈비거리 같은 거죠. 치킨집 있을 자리에 그게 있으니까 차 사러 가야지 쓰레빠 끄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딜러들을 알기도 하고 창밖으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경쟁 상대라고는 생각 안 한다. 네. 고객들은 마음을 정하고 오니까. 당연하죠. 네. 치킨은 그렇지 않군요. 치킨은 의외로 충성도가 되게 떨어지는 품목이에요. 그 솔직히 멕시카나 양념치킨하고
구분이 가세요? 페리카나 양념치킨하고? 책상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우리 같은 이 백면서생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치킨 제일 맛있고 뭐가 맛있고 어쩌고 저쩌 라고 수요미 시킨 것처럼 앉아서 떠들 수 있지만 시킬 때는 가까운 데 거 시켰죠. 그리고 셀카봉 주는 걸 시키죠. 셀카봉 줘요? 그래요? 나 너무 놀라 5월 달에 이벤트. 너무 놀라서 콧물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연말 되면은. 나는 셀카봉도 모르고 치킨 시켜 먹었네. 어떤 업체이냐 따라서 이벤트, 그러니까 뭐 쿠폰 한 장 더 준다던가, 하여튼간 뭐 그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멕시카나에 완전히 덕후가 안 생겨요. 아니, 치킨이 의외로. 그리고 저기죠. 광고에 나오는 걸 시키죠. 맞아요. 방금 광고에서 본 거. 네. 워너원, 요새 워너원이 그 멕시카나 거머쥐였거든요. 멕시카나 CF를 원래 아이유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아이유, 치킨이 원래 그 아이돌들이 완전히 각축장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그 치킨 선전을 코미디언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왜냐면 어렸을 때는 처갓집. 애기들이 먹는 거니까. 그쵸. 혹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광고 비용도 저렴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저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말할 수 없는 인물 최성국 씨 이런 분들 예. 쓰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어렸을 이런 연식이 까이는데 우리 집 어렸을 괜찮아요. 때는 네. 그 김한국하고 김미아 씨 그 아리랑 쓰리랑 부부가 네. 처갓집 양념통닭을 맡았고요. 근데 그게 변하셨군요. 광고만 보면 우스운데 처갓집 면에서 엄청 많이 팔리던 거잖아요. 그 예, 당시에. 그때는 거의 삼국지죠. 그리고 저기 임미숙 씨하고 최양락 씨, 그때 네. 네로 25시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페리카나 쪽을 양대. 맞아요. 또 좀 생뚱맞은 거긴 하죠. 나름대로 지방에서 힘이 있었던 프랜차이즈가 뽀빠이 치킨이라고 했는데 그 네. 이상용 씨가. 네. 예. 그 되게 놀랬던 게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면 또 지방 치킨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저기 익산에서 한 달 동안 출장 갔을 때 치킨집이 있길래 거기 지역 사람이랑 갔는데 이 처음 보네 그러니까 되게 놀라는 거예요. 이걸 왜 처음 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게 그쪽 지역이 엄청 많으니까 전국 체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는 저 경기도 촌놈들이 보고 놀라는 두 가지. 여기는 치킨집하고 편의점이 다르다. 예, 브랜드가 지역마다 있었으니까. 우리는 처갓집 양념통닭이잖아요. 근데 마산에 가면 처갓집 양념통닭 모르세요. 거기는 장모님 양념치킨이라고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그건 배틀이 붙을 법하네요. 네, 그래서 그건데. 네, 그건데. 처갓집에 우리 엄마가 있으면 이상하잖아. 한 번씩 이렇게 블로그 쳐보면 네. 그 장모님 양념치킨 이런 양념통닭이에요. 치킨도 양념통닭 먹고 싶어서 네. 택배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네.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게 지방 영업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븐에 빠진 닭 아시죠? 오빠닭 아시죠? 네, 알고 오븐에 있습니다. 빠진 닭인데 저 마산이나 저 아래쪽 대전 밑으로는 뭐냐면 오븐에 구운 닭이에요. 알아요. 옥구닭과 오빠닭이 달라요. 알아요. 다른지 지금 알았어요. 예, 근데 같은 법인인데 그게 약간 그 법인 영업권역을 나눠갔거든요. 그래서 대전 상위에는 옥구닭은 없어요. 대신에 밑에 가면 오빠닭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지나가다가 옥구닭 그 브랜드가 보이면 내가 이제 경상도에 내려왔구나. 딱 그렇게 알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그래서 저의 삶의 좌표? 제가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인트로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본 PD의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면요. 2012년 9월에 박정희 소백과 사전 이후에, 이렇게 원고 없이 막 던지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치킨 비를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살짝 raining hen. 네. 맞아요. 그거 맛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 관련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서 치킨 갖고 3년 책 속담 다들 믿지도 않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치킨이 땡기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스피커는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빅그린 12,000원 연말 균일가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샴푸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12,000원 균일가라고 퇴근한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저에게 전달을 해주고 갔습니다. 치킨 마스터 정은정 농축산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던지시는 걸 막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막 던지라면서요. 제가 잘하고 계세요. 네, 오늘 그럼요. 인트로니까. 네, 고정 자리 제가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다른 팟캐스트 하는데 게스트들 다 왜 이래? 욕망이 커요 우리가. 네. 욕망을 숨기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송 보니까. 네. 여튼 우리는 조금 전에 전국을 한번 돌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치킨을 몇 마리를 먹는지 생각을 했고요. 예, 사람에 따라 그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치킨, 후라이드 치킨으로 치면은 1년에 6마리? 7마리 정도 먹나 싶을 것 같은데. 근데 평균을 내보면, 요새 남자 고등학생들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 사람이 한 마리 밥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20대 남자 청년들은. 그러니까, 쌤이 그 평균 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내일 모레 소화되잖아.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정도 소비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맛있으니까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수요미식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기 때문이다.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그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40%가량이 늘어난 것도 좀 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마리의 치킨을 소비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12월의 교양시간 대한민국 치킨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인정 못한 몇 가지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인지 못한 몇 가지. 치킨은 안주도 되고 끼니도 되고 간식도 되더라. 네. 실제로 다 그렇게 써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간식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술 먹고 남은 거 간식이에요. 그거 또 남으면 밥 반찬이에요. 그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게 술 안주로도 헤비한 술 안주로도 먹을 수 있고 되게 가볍게 한잔하는 술 안주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치맥, 치소 다 가능하잖아요. 네. 치막도 돼요. 요새 치킨에 막걸리 치막파도 있거든요. 그냥 막 섞겠네요. 요즘은 예거밤도 치킨이랑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건 맛있겠네요. 여기서 실수 하나 정정. 네. 10억 마리를 먹는데 그 중에서 닭도리탕도 먹고 막 이렇잖아요. 삼계탕도 먹고 해서 70% 정도를 후라이드 치킨으로 먹는다. 이제 이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6억에서 7억 마리? 예. 그게 더 놀랍네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10억 마리 먹는 건 전 세계 한 10위권의 규모예요. 닭을 그렇게 그러니까 인구 대비요? 인구 대비고 그리고 소득 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우리가 의외로 고기로는 삼겹살 선호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선호가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닭이라는 게 터부가 없잖아요. 터부가 종교적인 유대인도 먹고 이슬람인도 먹고 힌두교도 먹고 다 그러니까 불교만 빼고 이제 먹는 건데. 무슬림 접대할 땐 닭이 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안 먹어요? 밑에 깔겠죠. 아니 스님들이 안 드시는 거지 신자들은 먹잖아요. 아니 신자들이 드시겠죠. 공식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밑장으로 먹는다 이런 거 말고. 부처님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추를 까보면 치킨 샐러드야.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근데 후라이드 치킨으로는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먹어요. 1등. 소비되는 닭의 70%가 후라이드 치킨이란 건 진짜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 다른 나라는 뭐 로스트 치킨도 먹고 탄두리 치킨도 먹고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는데 맞아요. 우리는 오로지 후라이드로.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닭갈비, 삼계탕, 닭도리탕 이제 등등등으로 양분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닭갈비의 시장이 치킨 시장하고 비교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네. 삼계탕도 내가 외국 바이어를 모실 때, 네. 아니면은 그거 먹는 3번의 복날, 네. 이때를 제외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별로 없고요. 네. 치킨 트렌드 보면은 어쨌든 압도적으로는 1위는 다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2위가 닭도리탕, 그리고 3위가 밥집에서 소비되겠죠. 예, 3위가 찜닭. 저는 찜닭을 꽤 많이 먹는다. 거봐요. 치킨은 안 먹지만 닭들은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찜닭하고 닭도리탕 엄청 먹어요. 그래서 통계가 다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하는데 그건 치킨에 대한 그런 거고 닭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찜닭 많이 먹고 닭도리탕 선호가 높아지면 이건 그러니까 세대의 특징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무슨 카드점 보러 들어온 기분이야. 네. 나는 막 떠들었는데 내가 다 밝혀졌어. 지금. 네. 팩폭. UMC를 알려주마 이러면서. 팩폭 돋네요. 4위가 닭갈비예요. 4위가 닭갈비. 예, 5위가 삼계탕. 근데 그것도 재밌네요. 네. 베리에이션이 안 많네요, 닭은. 네. 많은 것 같지만. 네네. 거기서 거기네요. 그죠. 탄두리 치킨은 살면서 한 10번 먹어봤나? 그죠. 예. 우리는 압도적으로 치킨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맥주 소비량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 라거만 만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분석을 최근에 이제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라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한국은. 저도 이제 그런 글을 꾸준히 읽어왔는데, IPA가 왜 좋은가, 뭐는 어떻게 다른가. 그냥 교양 삼아 읽으면서도 계속 그 집 밖에 나가면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가스 둘이요.
카스든 뭐 하이트든. 카스들의 처음처럼 하나요? 네. 뭐 라거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라거 맥주만 두산하고 조선 하이트. 독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이 두 회사가 이것만 많이 만들 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죠. 닭 앞에 달걀이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딱 끊으니까 너무 쉬워요. 일단 독점이 돼 있고 많이 생산했고 그게 팔리는데 그 뒤에 다른 철학적인 고민을 뭐하러 해.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 맥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뭐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치킨 때문에 맥주의 소비량이 확 증가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치킨 먹을 때 왜 물하고 안 드실까요? 오렌지 주스, 우롱차. 지금 나한테 우롱차를. 제가 왜 웃었냐면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딴 거랑 먹어? 우리는 양보해봤자 콜라잖아요. 양보해봤자 콜라고. 콜라 아니면 사이다? 안 먹으면 저는 미소 국하고 같이 먹어본 적은 있는데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양보 못해. 치킨하고 물 한번 같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험. 벌인데 벌. 테이스팅하는 그 실험인데 뭐라고 얘기들 하시냐면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안 넘어간다고. 입안에서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치킨을 어렸을 때 우리 치콜 먹잖아요. 치킨에다 콜라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어른들의 콜라는 맥주가 돼요. 특히 한국의 그 라거식에 조금 호프향 넣고 과하게 탄산을 주입한 한국 맥주가 딱이에요. 그 조합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는 한국식 맥주가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치맥이니까 치킨에다가 대동강 에일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맥주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긴 국내에 반입량이 적으니까. 네, 에일이나 뭐 비싼 거 그거는 그거 자체의 향이나 맛을 즐기는 건데 우리는 치킨을 맥주 먹기 위해서 먹고 맥주를 치킨 먹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둘의 시너지가 엄청 세요. 에일이랑 치킨이랑 먹으면은 저도 맥주를 좋아해서 종류별로 다 먹거든요. 근데 에일이랑 치킨이랑 먹으면은 느끼함이 가시지 않아요. 네. 맥주는 맛있지만. 전주입니까? 어딥니까? 가서 이제 가맥집 같은 데 들어가면 옛날 가맥집하고 다르게 요즘 가맥집들은 IPA 막 받고 되게 취미가들의 장소잖아요. 가 있으면 다양한 요리를 안 주는 이유를 술을 마시면서 알겠거든요. 다른 걸로 배부르지 말라는 맞아요. 무언의 압박 같은데 여기에서 치킨을 들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순간에 내가 치맥에 써있던 그 맥하고 여기서 이 가맥집에서 말하는 맥하고 다른 술이라는 결론에 다가가게 됐던 것 같아요. 동치미랑 먹을 만한데. 맞아. 그 동치미 역할 하잖아요. 치킨 무가. 무. 맞아. 근데 치킨 무 국물을 마시긴 좀. 어른들이 한국에서 가장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처럼 딱히 기호품도 아닌 것처럼 당연히 치킨을 소비하는 곳은 경기장입니다. 네. 야구장 있죠.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좀 모이는 프로스포츠를 하는 곳.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이상 상심회점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네. 거기에서 소비했던 것까지 제가 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저는 한 1년에 12마리 이상을 먹네요. 정말 이제 성찰력이 올라가는 치킨에 대한 그 고백, 자기 고백. 그러니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수많은 치킨의 원혼이 있어요. 또 경기장에서 치킨 먹는 이유 혹은 이제 스포츠 경기 보면서 치킨 먹는 이유도 굉장히 또 단순하거든요. 가까이 있어서요? 아니요, 삼겹살 굽다가 골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2012년이었나요? 챔피언스 필드가 아니고 무등 경기장이었을 때 불이 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무등구장은 그런 안전시설이 없고 따로 굽는 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천하고 달라서. 그 다음부터 가급적 불판 갖고 들어와서 뭘 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집중력도 되게 떨어지고. 삼겹살은 못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공 날라올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삼겹살을 구우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힘들죠. 그거 같네요. 영화 보면서 팝콘을 먹긴 쉬운데 명란젓을 먹기는 어렵잖아요. 아깝죠. 아무래도 왜냐면 명란젓은 때깔을 보면서 먹어야 신나거든. 눈을 화면에 집중한 상태로 손만 써가지고 크게 뭘 발라내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아니면 오징어를 그냥 질겅질겅 씹던가. 입으로 가져가기만 하는 되는 음식이니까. 그렇다고 소 등심이나 살살 같은 걸 구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다 이거. 그쵸. 웰던 되면 못 먹어. 맞아요. 그리고 야구장 갈 때 왜 플레이오프 시즌 아니고 이렇게 보통 시즌에서는 6시 이후에 경기하잖아요. 6시에 시작하죠. 6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딩들이 가면 밥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못 먹고 가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주 먹고 간식 먹고 삼위일체. 네. 그게 치킨이 최고인 거야. 치킨. 네. 그리고 돈. 주머니 사정도 확실히 반영이 되는 거죠. 주머니 사정이 반영됐는데 정답이 치킨입니까? 그렇죠. 2만 원 정도면은 두세 사람이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 기말고사 끝났다고 끌려가가지고 삼겹살 한 1인분에 14,000원이에요. 근데 한 녀석이 3인분씩 먹어요. 애 둘이면 6인분이 앉은 자리에서 6, 7만 원씩 깨지거든요. 이게 그럼 아까 이제 품목별 서로 품목의 가격이나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동네에 진입하느냐가 무슨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종 농축산이 나고 저 세대는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 삼겹살 가격은 너무 심하게 올라갔어요. 네. 거의 잡고기 취급을 받던 부위였다가 네. 가장 비싼 부위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정육점 가면은 애 가면은 비계살 많이 붙여준다고 꼭 살코기로만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삼겹살 선호가 엄청 낮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맞아요. 유일하게 삼겹살 부위를 수입을 엄청 많이 하죠. 외국에서. 베이컨 만드는 거 빼고는 그렇게 선호하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이컨은 대량을 소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냥 아침에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 집에서 많이 먹는 뭐 브런치 이런 정도에 먹는 건데 네. 그 삼겹살 선호도가 한국에 유독 많으니까 뭐 호구죠. 전 세계 돼지 호구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벨기에나 프랑스나 요새 이제 삼겹살집 가면은 미국산부터 해서 다 있는 게 맞아요. 되게 다양한 나라산. 예, 삼겹살 부위만 갖고 오고 그다음에 저도 뭐 요리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아는 요리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돼지고기를 스테이크로 많이 먹는데요.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구워서 그러니까 살코기 부위를 선호를 하는데 유독 네. 우리가 그렇게 기름기 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 먹는 삼겹살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도 수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네. 뼈도 수입하고. 뼈 곱창, 수입하면 막창. 네, 뼈 수입하면 우리가 저 서면역 뒤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저 돼지국밥 골목에 가서 맛있는 냄새로 돌변하죠. 전국의 감자탕집으로 가요. 네. 그렇구나. 등뼈. 네. 등뼈 감자탕. 근데 삼겹살하고의 경쟁 구도는 편의상 치킨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 현재로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그 신앙 간증 같은 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킨 밀착형 삶을 살고 있다. 그럼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아파트촌도 있고, 빌라촌도 있으니까, 빌라촌 특유의 잡지처럼 돼 있는 배달 책들 오잖아요, 우리한테도. 네. 하늘북. 쿠폰 쫙 들어있는 거. 하늘북 하나 봐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치킨 피자 시키게 돼. 네. 아주 많은 사람이 오거나, 못 보던 사람들이 좀 오면, 가끔 족발.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집어넣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혹은 식구들 둘, 셋, 친구 한둘 무조건 치킨. 배달 음식 중에 유일하게 혼자 시켜 먹기에 가장 부담이 없네. 왜냐면 짜장면은 미안해서 군만두 하나 더 시키고 배부르고 이러잖아요. 뚫고. 그리고 치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배달 음식에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아주 맛있지도 않고 아주 맛없지도 않고. 이 생각도 못했지? 네. 그렇구나. 짜장면 실패하면 벌레도 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과 요리가 개입이 안 하는 특이한 음식이죠. 요리가 치킨입니다. 족발 실패하면 쉬고요. 그럼요. 네. 피자도 실패할 확률 높죠. 덜 구워졌다거나. 빵이 너무 두껍다거나. 네. 치킨 실패해봤자 이 집 좀 튀김옷 좀 두껍구만.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치킨은 왜 그러냐면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중앙 단위에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가 됐다라는 건 프랜차이즈에서 딱 닭도 양념해서 보내고 아예 염지가 된 닭이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 풀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되게 치킨 창업 교육 많이 받으러 다녔거든요. 거기서 취재를 위해서도 하다 보니까 차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원래 배운 게 아깝잖아요.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해라. 근데 교육기간이 얼마? 3일이면 돼요. 3일? 예. 짧은 거는 하루면 돼요. 하루면 그냥 치킨집을 차릴 수 있어요. 하루면은, 짐작하기로 저거네요.
튀김기 누르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네요. 네, 아침에 딱 9시에 돈 내고 가서 배워요. 그러면은, 자, 닭을, 파우치를 뜯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 그램의 그 튀김가루를 이제 파우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링 한다고 그래서 그걸 묻혀요. 그리고, 자, 기름 온도를 180도로 올립니다. 예열을 해요. 넣으세요. 몇 분 튀기세요. 건지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파우치에 있는 닦아서 양념 만들고, 양념 묻히고, 그리고 접시에 놓는 방법, 플레이팅만 배워서, 하루에 제가 배운 게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 간장 양념, 순살치킨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라면집 차리려도 이거보다 오래 배워야 아, 맞아요. 건데.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라면 차리려면은 그 정확한 온도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치킨은 물론 굉장히 잘 튀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 정도면은 이게 보통 보거든요. 아, 이 집은 좀 많이 잘 하시네라는 건 있는데. 수원에 유명한 집 있죠. 진미통닭이요? 네. 진미통닭 말고도 몇 개 있는데. 그 수원에 통닭골목 유명한데, 나중에 후라이드 계보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반죽 튀김. 그러니까 민무늬 후라이드 계열이고, 네. 전통적인 크리스피 계열은 아니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튀김옷이 소위 말하는 옛날 통닭. 전 그런 게 다른지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다. 저번에 이제 책을 처음 볼 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 치킨의 족보, 치킨 네. 집안의 족보를 밝힌 여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다 1시간이 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편집으로. 대화가 아니죠. 예. 네. 설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나열도 못하겠습니다. 말썽장이 아들, 딸하고 네. 심리 상담을 갔다 온 기분. 그러니까 늘 보던 놈인데 예전보다 좀 친해진 기분이에요. 1시간 만에. 네. 대단합니다. 고정 갑니까? 어차피 한 달은 발표해요. 뵐 거예요. 예. 왜 고정을 자꾸 물어보세요? 최태섭 작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그게 좀 나가리가 날 것 같아서. 네. 이상한데 희망을 거셨다. 네. 첫 시간에 인트로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짧게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도, 제게도, 저한테나 여러분들께는 놀라운 일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챕터의 앞부분들을 살짝 떠들고 지나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길게 천천히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속도로 하시긴 하실 건데 왜냐면 할 말이 많으실 테니까요, 여전히. 제가 좀 말이 너무 빠르죠? 괜찮아요. 저희도 빨라요. 네, 맞출 수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강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많이? 예, 빨리 많이 해서 주최 측을 만족스럽게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안 좋지 않나요? 아니, 병아리를 많이 낳는 듯한 매우 비인간적인 방식 같아요. 다산해. 네, 대한민국 치킨전 2회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주문자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일단은 힙합의 신이시니까. 씬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힙합에 그냥 저 바닥이신 거죠? 그러면은 네. 예, 소울푸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정말 흑형 치킨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었던 소울푸드는 치킨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역사 얘기군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치킨의 역사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권장해드립니다. 빈속에 듣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희도 일단 한 3마리 시키죠. 덕질인 불쌍하잖아. 덕질인 데리고 땡땡 치킨 카페에 가서 뭐라도 먹든지 하죠. 이제 끝나고. 정은정 농축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원고를 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이자 12월 첫째 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11월 마지막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 이번 주에 등장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네, 1899년입니다. 11월 29일 FC 바르셀로나가 창단했습니다. 프리메라 리가가 아닌 다른 리그의 FC 바르셀로나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만 보고 있으면. 이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 형태의 시민구단으로는 세계 최초였다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서울시가 늘 읊고 다니던 두 개의 집단 중에 하나죠. FC 바르셀로나, 선키스트. 그리고 1983년 11월 29일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발매됩니다. 스릴러.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스릴러. 1983년이었군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죠. 지금까지의 기록은 그러합니다.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죠? 사실 안 돼요, 그때는. 네. 왜냐면 소매상 따라 나가는데 소매상 집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다 걸러 물량 나가면 그냥 팔린 걸로 보는 거 있어서 더 팔리진 않고 덜 팔리긴 했을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다른 앨범들이 더 덜 팔렸지 이 앨범이 더 덜 팔리진 않았을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훅 뛰어서 2011년으로 와봅니다. 2011년 12월 1일 5개의 종편 채널이 개국합니다. 팟캐스트가 혹은 뭐 그 알실이 반성 많이 하고 이랬던 게 종편이 처음 생겼을 때 왜 그렇게 종편을 우습게 봤을까 하는 거였어요. 이 정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많이 내면 살아납니다. 네, 네. 돼요. 네. 아, 종편은 특권이 엄청 많죠. 네, 돼요. 그게 안 될 거라고 비웃은 건 제가 편집 방향을 설정하면서 제 잘못이구나라는 게 한 5, 6년 지나니까 되게 뼈에 사무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협조할 걸 이게 아니라 종편은 앞으로 미디어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파악할 걸. 12년, 13년에 내보냈던 칼럼들, 병론들 이런 거 이제 다시 복기를 하면서 그때 뭘 제대로 못 봤을까, 해안이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종편이 이렇게 뜰 것을 예측하는 게 맞았다. 그러게요. JTBC가 없었어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청률 가지고 놀리기 바빴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1955년입니다. 12월 1일 미국 엘라베마주의 로자 파크스가 퇴근하면서 버스에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자 백인들은 로자 파크스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를 거절했고요.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네. 그리고 당시 흑인은 도저히 낼 수 없었던 14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에 항소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자 파크스가 했던 그 행위를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고 불렀고요. 이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죠. 네, 이 젊은 동네 교구 목사가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데 계기가 됩니다. 네. 실제 당시 상당수의 흑인들이 거의 모든 흑인들이 보이콧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베마의 몽고메리의 거의 모든 흑인들이 보이콧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버스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몽고메리시의 버스 승객의 70%가 흑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죠. 얼마 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인종 구성이요? 네. 실제로 흑인들은 수킬로미터의 출퇴근을 걸어서 하거나 혹은 카풀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381일 동안 버스 보이콧 운동을 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버스 안에서의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편 여기까지만 알고 그 로자 파크스 선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로자 파크스는 이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네. 있던 회사에선 잘리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괴롭힘을 받아서 디트로이트로 이사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민주당의 하원 의원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05년에 작고하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그 힙합 역사의 한 조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1998년 아웃캐스트의 전성기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게 아마 3집이었을까요?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어퀴미나이라는 음반이 나옵니다. 네. 이 음반의 첫 번째 히트 싱글이 바로 로자 파크스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힙합 곡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다 보니까 옛날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성적 코드를 집어넣고 파티의 코드를 집어넣죠. 로자 파크스 선생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이름 마음대로 썼다고 고소해요. 아웃캐스트와 당시에 그 아웃캐스트 음반사였던 라페이스 음반사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금을 받으러 가요. 처음에는 이제 왕창 뜯어내려고 했다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간에서는 로자 파크스 선생이 지금 생활비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법원이라는 건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은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네. 라페이스는 자니 코크란을 고용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라페이스가 바로 패소하지 않고 결국은 양측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합의를 합니다. 로자 파크스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그 교과서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만은 이 유색인종의 사회운동에 너무 큰 아이콘인 이름이라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았다. 뭐 아무튼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보면서 그냥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이거는 거대한 저항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이거 지금 내가 이런 대접을 당하는 거 좀 이상한데? 이 정도의 간단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아저씨를 잠깐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최근에 그 아저씨가 요파시 청취자가 한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걸 예고해드렸고요. 네. 또 뭐 있나요? 그 버스요. 네. 지금 헨리포드 박물관에 전시돼 있대요. 근데 왜 거기 있죠? 그니까 말이야. 헨리 포드는 노동자 탄압하기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옛날에. 예. 포드 버스였나요? 모르겠네요. 1995년입니다. 1995년 11월에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소환을 통보합니다. 문민정부의 마지막 작품, 걸작 중에 하나죠. 이에 12월 2일 전두환은 연희동 골목에서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골목 성명, 네, 반사로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튀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튑니다. 이게 뒷걸음질 치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뒤로 살살 빠지는, 네. 이거 덕진이었으면 또, 성대모사 하려고 했을 텐데.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사실은요, 덕진이 오늘 녹음하러 나왔어야 됐는데, 자느라 안 나왔어요. 덕질인 없이, 예, 오붓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제 연희동에 제 친구가 살거든요. 네. 전두환네 옛날 집에? 아니, 그 집에 살진 않고, 네. 그냥 연희동에 살아요. 네, 그 집에 아무나 못 살아요. 그쵸. 이 골목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소죠. 네, 사진 네. 한번 찍고. 그니까 말이에요. 코트 입고 가서. 그 전두환 포토라인 같은 거 나중에, 관광자원 하나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사러가마트는 그때도 있었죠. 근데 튀었으니까, 검찰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합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도주했잖아요. 그죠. 우려해라. 이러면서 도주한 거죠. 네. 그리고 프린스의 전두환을 태우고 네. 안양교도소에 데려다 줍니다. 네. 원래 호송차는 르망이었대요. 근데 이제 예우상 프린스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대우차에 되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죠. 모델 이름은 다 아는데 어느 모델이 상위급인지 몰라요. 저는 르망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프린스가 더 좋은 거였나 봐요. 르망이 엑셀, 프린스가 소나타였나 봐요. 그쵸, 프린스가 더 좋은 거였죠.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론사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원래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면은 썬팅된 차에 태운대요. 네. 근데 전두환은 그 썬팅이 안 된 차에 태웠어요. 더웠겠다. 그리고 겨울이었지. 네. 그리고 그 경부고속 따라 올라오는 동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뒤 양옆에 기자들 차량이 경남에서 안양까지 올라오면서 다 달라붙어 사진을 원 없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취재했던 기자님들은 차 번호 아직도 외운대요. 그렇죠. 허리가 부러져라 쳐다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찍은 사진이면 머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전두환이 가운데 앉아있고 양쪽에 이제 수사관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사관들이 덩치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편해 보여요. 사실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양옆에 기자들이 사진을 계속 찍고 있고. 그죠. 그쪽 경찰에서 준비했던 차 중에 계속 GM 대우니까 브로엄이나 아카디아는 없었나 봐요. 저는 이때 그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다 그랬죠.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폴레옹의 호칭처럼 바뀝니다. 네, 하루아침에 전 씨라고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전두환 씨에 대한 호칭을 옛날처럼 쓰고 있는 언론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 더 있네요. 2014년 12월 1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사무국 직원들이 박현정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퇴진을 요구할 때 가장 크게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막 반전될 때는 그렇게 크게는 안 됐죠. 그랬죠. 네. 박현정 대표는 이 사실을 부인했고 그리고 이 박현정 대표가
지휘자 정명훈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서울시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추행 폭로 뒤에도 정명훈 지휘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현정 대표는 자기가 부임했을 때 사무국 직원들이 능력이 없었다. 그동안의 공연도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고 6, 7년 차 직원이 엑셀도 못 다루는 상황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정명훈 감독의 자금 횡령, 특혜 등의 이슈들이 터집니다. 네. 그리고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집니다. 2016년 2월 19일 정명훈 감독의 부인이 2014년 12월 성추행 폭로 당시에 직원들에게 고소 시나리오를 직접 지시한 문자 메시지를 검찰과 경찰이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고소 담당으로 섭외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표의 말이 일정 부분 맞았던 거죠. 뒤에서 누가 기획한 성추행 폭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정명훈 감독의 아내인 구순열 씨는 프랑스로 출국합니다.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나머지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성추행과 무고가 모두 무혐의로 판결이 납니다. 네. 대신 박현정 전 대표와 정명훈 지휘자 그리고 직원들 간의 상호 명예훼손 고발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집단이나 개인 간의 송사를 볼 때마다 보도문을 쓰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송사에 대한 보도를 쓸 때요. 네.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표제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교열 쪽에서 싫어할 거예요. 야한 표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극적인 표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자극적인 표제는 간단하죠. A는 악, B는 선. 네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을 때 주워 담을 수 없음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끼는 시스템이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전보다 그러기 더 어려워졌는데, 언론은. 이 당시에 박현정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현정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성추행을 했다는 프레임 안에 어떤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그걸 들으면 박현정 대표가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프레임 안에 그게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3자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녹취록이 그 프레임 안에 잘려가지고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조직했던 쪽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사례가 남으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참고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 하는 유혹을 받아요. 뭐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언론인들도 거기 당할 수 있는데 당하면 참아야 됩니다. 당하면 그냥 참아야 됩니다. 직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윤세민 기자 수고했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트위터에서 아스트로 _ 시커 님께서 천문학도신가봐요. 날이 추워진다. 후디 좀비다. NPC 같네요. 근데 후디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퀘스트 부여받잖아요. 후드 10개를 전해주십시오. 그거 다 전해주면 이제 심용 변기, 세관 이런 거 주고 발전된 형태 이런 거 주고. 네. 후디를 다시 한번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미련해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가 원래 옷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런 데서 팔면은 수베니어, 메모라빌리아, 그러니까 기념품이니까. 네. 막 만들면 돼요. 그 막까지는 아니어도 면 놓고 나염 찍고 내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돼. 네. 근데 처음에 너무 힘을 주니까 지금 올해는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올 초보다 지금 기간이 더 걸려서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잘 생각해야 되고, 왜냐면 지난번에 너무 싸게 받아서 회사를 망하게 할 뻔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혼이 났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옷 가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우리가. 네. 아니 근데 올해 또 원가를 더 높은 옷을 만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함부로 찍어놓고서 회사 망할까봐 제가 지금 되게 만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이고, 갑자기 회사에 명운을 거는 사업처럼 돼버려서 이게 뭐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없는 살림에 퀄리티 좋게 만든다고 막 돈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품종 소량화가 쉽지가 않아서 이분은 지금 115 사이즈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네. 115에 입을 만한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어봤는데요. 네. 완전히 115는 아닐 겁니다. 네. 옷은 원래 그렇게 입는 거죠. 그래요? 오버핏은 아닐 수 있어요. 115이신 분께. 여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완성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장 안 넘어갔거든요. 예, 그 정도만 알려드리죠. 무슨 팬시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저희가 우리 회사가 다 나쁜데 더뎌가지고 큰일입니다. 뭘 해도. 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말에 대한민국 치킨전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목요일 금요일 코너는 그날 가서 알려드리죠. 변함없이 윤세민과 유현씨가 그날도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